자, 안녕하세요. 자, 전근대 한국사에 의해,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수취제도의 개편에 의해서 상품화폐경제 발달에 대해서 보고요. 바로 이어서 신분질서의 변화와 농민봉기까지 양은 좀 많지만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옆에 선생님 혼자 찍기 싫어가지고 요즘 게스트를 많이 부르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친구예요. 친구가 게스트로 왔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희망하는 친구들은 오늘 하는 거 잘 보시고 또 희망을 해도 되겠어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6번 김세관이라고 합니다. 너무 전문 용어를 썼다. 상품화폐 경제 발달, 조선을 덮는 하얀 연기 담배. 와, 이 조선이라는 게 알고 보면 임진왜란 이후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아무래도 신대륙 같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배를 먼저 들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담배 들어와가지고 뭐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금방 이야기한 대로 하얀 담배 연기 이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조선시대 담배 혹시 안 피죠? 네, 안 피죠, 당연히. 당연히 안 피죠? 네. 담배 안 펴갖고 죽었다는 친구는 아직 못 봤죠? 네, 그럼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옛날 호랭이 담배 필 때 호랭이하고 같이 담배를 피다가 지금은 끊었어요. 가끔가다 생각은 나긴 하지만 담배를 안 펴서 죽는 필수품은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담배 같은 건 필수품이 아니라 우리가 기호식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담배와 같은 기후 상품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제 상품 작물이 되는 거죠. 네. 조선 후기에 안 먹어도 되는데 이제 본인의 취향이라든가 취미 때문에 이제 먹게 되는 그런 상품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담배 피우고 싶어서 죽겠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무엇을 먹었다는 이야기요. 밥은 먹었다. 그렇지. 상품화폐 경제가 그만큼 발달했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먹고 살 정도의 생활 수준은 올라갔다. 그걸 상징하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담배 가지고 오만 잡이야기 다 하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는 건 그만큼 농업이 발달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죠. 자, 농업의 발달, 이양법의 확산. 이양법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 글자인데, 모내기. 모내기죠, 모내기. 이제 모내기가 이제 우리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조선시대 모내기가 크게 발전하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또 세종대왕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빠지고 나면 말 되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세종대왕 때 농성 하나 만들어져요.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쵸. 이제, 원래는 이제 전 시간에 배웠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동영상은 이제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전 걸 미리 하다 보니까 농사직설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네. 그죠? 조선시대 때 이제 세종대왕이 조선정기에 만든 그 농업서적 이름이 농사직설이에요. 근데 이제 농사직설의 특징은 뭐냐면, 학자들이 쓴 게 아니라, 네. 농민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내용을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연구실에서 한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이 농사직설에서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볼 때는 일부 남부 지역에서 실시됐던 이양법, 즉 모내기를 적극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소개를 했고 굉장히 쉬운 책이거든요. 농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모내기 심고 거기다가 똥 3푸대 얼마나 쉬워요. 그죠? 어려운 화학기호 이런 거 없고 그냥 오줌 2번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농민들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이양법 즉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처럼 모내기가 확산이 됐다는 이야기는 모내기를 하면서 얻는 이익이 컸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일단 줄어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몇 배가 줄어든다고 하냐면 5배. 1.5배.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서 그렇게 많이 줄었을까? 근데 아무래도 씨 직접 심는 데서 그걸 보고 우리가 직파법이라고 그래요. 씨를 네. 직접 뿌리는 거. 아무래도 잡초 뽑는 일이 좀 직파법은 논에다가 벽지를 직접 쫙 뿌리는 건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논에서 뭔가 푸릇텅텅하게 나오는데 이게 모인지 잡초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직파법일 때는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모내기는 이제 한 4월 달 정도에 모판에다가 모를 심어요. 네. 그리고 이걸 6월 달에 옮겨 심거든요. 근데 옮겨 심 때 바둑판 형식으로 반듯하게 갖고 옮겨 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둑판에 있는 풀에 있는 건 없는 건 잡초. 풀. 그러니까 풀 뽑기가 굉장히 어때요? 그렇죠. 쉬워진 거죠. 그래,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이게 논에 보면 이렇게 H자로 돼가지고 밑에 그리고 이제 그 바퀴가 달린 게 있었어요. 네. 쭉 밀고 다니면 모를 심자마자 쭉 밀고 다니면 이제 흙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잡초들은 떠요. 오. 근데 오른쪽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둑판 격자에 있는 바둑판은 빼고 그 중간만 몰고 다니는 거죠. 이제 가로 세로로. 그러다 보니까 잡초는 눈에 붕붕 뜨면 나중에 그것만 싹 주워서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제초작업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노동력이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작물이 크는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온도. 온도. 온도는 기본이고 또 똑같은 온도인데 그러면 또 물? 하여튼 물은 좀 있어야 되고 또 이러다 강의 한 3시간 하겠다.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채광이에요. 일단 채광. 네. 햇빛을 잘 받아야겠죠. 네. 그 다음에 햇빛만 잘 받는다고 되냐? 안 그래요. 통풍이 잘 돼야 돼요. 바람이 잘 통해야 돼요.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을 잘 봐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둑판 형식으로 딱딱 일정한 간격으로 씹다 보니까 그 이전보다 햇빛 잘 보고요. 그러니까 햇빛 보려고 막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데 햇빛 보고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쓸데없이 웃자라는 놈이 생겨요. 그렇게 많이 안 커도 되는데 얘가 그냥 비이상적으로 키가 슬쩍 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릴 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나중에 벽이삭이 조금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힘을 쓸 때는 미리 쓰는 게 아니라 어때요? 딱 써야 되는데 딱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힘을 안 써도 되는데 몽땅 힘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힘을 못 써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모내기를 하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은 5배 이상 줄고 수확량은 5배가 늘어요. 오우, 씨. 그러면 몇 배?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배 이상? 네, 그죠. 아, 정말 그건 뭐 평균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인공지능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죠? 네. 아무튼, 이 양법.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막 썼어요. 네. 그죠? 이게 있는 줄 알았으면 거시겠을 텐데 까먹었다. 알아서 참고하시고요. 이모작이 가능하게 돼요. 또. 그죠. 이모작은 뭐예요? 우리하고 그하고 이제 한 번씩 씹는 거죠. 네, 이게 똑같은 논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원래는 그 모를 4월 달에 심어야 돼요. 직파에서는. 그죠. 그런데 모내기를 하면 6월 달에 심어요. 이게 네. 2달간 갭이 생기죠? 네. 이 2달간에 뭘 키우냐면 보리를 더 키울 수 있게 돼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6월 되면 모를 심었다가 이 논을 벼를 논에서 10월 중순까지 키워요. 그리고 이걸 베고 나서 그 다음에 보리를 심거든요.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는 6월 달까지 커야 돼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모판에 직파를 할 때는 4월 달에 논에 뭐예요? 모를 심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리를 못 심었잖아. 2달 마지막 중요한 2달.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모내기를 하면서 모를 이제 어때요? 따로 별도 공간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보리를 키울 수 있게 되죠. 네. 이모작이라고 해요. 근데 이모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보리는 세금을 안 걷었어요. 오. 그러니까 방구를 끼든 뭐를 하든 일단은 그 이전보다는 먹고 사는 조건은 훨씬 어때요? 맞아요. 좋아진 거죠. 예. 농업청산성이 증대되고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광작, 뭐 광작 혹시 뭐 공부 좀 한 것 같은데 이 광자가 무슨 광자인지는 넓을 광자겠죠. 넓을 거면 쓸 작자. 그러니까 높게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광작이란 말은 1인당 경작 가능 면적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100평에서 예를 들면 100평에서 500평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무조건 좋은 거라고 볼 수 없죠. 왜요? 왜냐면 이제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보세요. 이제 많은 땅에 머리 농사를 머리 지을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노동력을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일자리가 부족한 상민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뭐 그 이전에 5명이 농사 짓던 땅이 이제 몇 명만 짓는 거야. 한 명만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작 몇 밑에다가 뭐라 썼냐면 농민층의 분화현상 심화. 이 농민층의 분화라는 건 농민들이 갈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래는 농민이었는데 일부는 농민으로 남아있지만 일부는 도시로 간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일부는 도시로 가서 상업 활동을 하게 되고 일부는 광산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5명이 다 농민이었는데 이제 분화됐다는 이야기는 이들 신분이 어때요? 다 서로 다르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계층 분화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근데 남아있는 농민이 한 명은 그 이전보다 소득이 최소한 5배는 늘었겠죠. 그렇죠. 얘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뭔 욕심이 와요, 이제. 돈 욕심. 돈 부자 됐다는 이야기예요. 욕심. 그렇죠. 이제 이놈들이 부자가 되니까,
아, 우리 집 옆에 양반 있는데 정말 찌질이야, 찌질이. 야, 집에 족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아침밥은 굶고 점심밥은 그냥 물 먹고 저녁밥은 그냥 나무 깍대기 끊어서 이쑤시개를 그럼 하루도 한 끼도 못 먹은 거네? 그죠. 그러면서 족보만 깨고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아유, 불쌍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에게 원데이 서든지 가서 서제스천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할까? 그냥 내 밥 한 그릇 줄게. 그 족보에 나 이름 실으면 안 될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광작이 나중에는 뭘로 연결이 되냐면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되는 그죠. 신분제가 이제 드디어 노래를 불러요. 신분제의 동요. 아름다운 뭐 아무튼 이제 그런 현상까지도 낳게 돼요. 자, 좀 이따 나와라 너. 이따 나와라. 야, 그 다음에 요 상품 작물 재배라는 게 나와요. 이제 먹고 살는 게 되다 보니까 이제 농사 말고도 벼농사 말고도 다양하게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게 도시 인근에서는 벼농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담배나 인삼이라든가 면허라든가 고추 이게 훨씬 더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좀 먼 곳에서는 쌀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업도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도시 인근은 이제 땅값도 좀 오르게 되겠고, 도시 인근에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신분 상승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겠다. 그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대가 변해요. 지대가 뭐예요, 지대가? 그렇죠. 농민들에게 내는 소작료를 납부하는 형식이 바뀌어요. 지주 전호제, 금방 있었던 걸 제가 날렸는데, 교과서에 보면 지주 전호제라는 게 나와요. 지주 전호제. 양반은 지주가 되는 거고, 일반 농민은 어때요? 전호. 소장이 되는 거죠. 네, 소작인이죠. 이제 양반들이 농사를 안 짓고 소작농들에게 네, 땅을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작료를 거두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지대라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게 동물원법이었어요. 그죠. 타조법. 반반. 네. 타조법 혹시 타조 고기나 타조 잘 먹어봤어요? 아니요, 먹어본 적 없죠. 타조 고기도 안 먹고 타조 안 먹는 이렇게 생각해서 글쎄요. 엄마가 잘 먹여줘서. 그런가요? 네. 자, 타조법은 전통적인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제 반반 시스템이에요. 지대를 양반하고 농민하고 반반 나눠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정묘지대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수확량의 50% 반땅. 네. 타조법이에요.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뭘로 바뀌냐면 도조법으로 바뀌어요. 아무래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양반 지주들이 내 노동력을 살려면 남들보다는 어때요? 비싸게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아니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원래는 여기가 이제 천수답이라는 단어 모르시죠? 네. 원래는 여기가 물이 없던 지역이야. 근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논 위에 저도지를 팠어요. 그래서 수확량이 3배, 4배 늘은 거예요. 그럼 지주 입장에서 볼 때는 저도지를 판 그 일반 농민들에게 대가를 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작료를 깎아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작료가 이제 어때요?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뀌는 경우가 나와요. 정액하면 또 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3분의 1로 바뀌어요. 네. 3분의 1. 대강 3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이 정액지대라는 게 좀 재밌는 게 수확량이 10가만이다. 그러면 7가만이는 내가 갖고 3가만이는 지주가 가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경우도 있을까요? 수확량이 5가마로 줄었어요. 5가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주가 3가마를 받고 네, 또 정액 아까 얘기한 대로 정해졌어요. 아까 타조법은 5가마면 2.5가마, 2.5가마.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20가마 생겼어요. 그러면 지주는 3가마, 나머지는 몇 가마? 17가마니는 자기가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 열심히 일을 했겠죠. 네. 정말 이제 소작농들이 그 이전 어릴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다. 도조법 그렇게 돼요. 네. 도조법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농민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됐겠다. 그죠? 네. 네. 자, 분홍층이 성장합니다. 아까 도조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광작 모내기법도 이야기했는데 살아남은 아까 이야기했던 도조법의 혜택을 받는다든가 네. 그 다음에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겠죠. 그렇죠. 분홍층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반까지도 욕심을 내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제 어때요? 그래요. 소작농이나 뭐 임노동자나 이게 농촌에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품팔이하는 사람들, 그렇죠. 광산 노동자 아니면 도시로 가서 상업활동하는 농민들로 농민들이 분화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말이 좀 지금 많아졌어요. 정부는 처음에는 모내기를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저기 뭐예요? 4월 달에 모판에 심었다가 6월 달에 모를 옮겨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때 6월 달에
이 알고 보면 우리나라 가뭄이에요. 가장. 아, 이게 노래 물이 없는데 물을 옮겨 심을 수가 없죠. 없죠.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애는 망하는 거죠. 꽝이죠. 완전 꽝이죠. 이게 로또예요. 완전히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못 하겠다는 거야.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뭐 아니면 도지만 성공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노동력이 아니면 생산량이 그러니까 정부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이제 모내기를 하게 됐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를 해요. 허락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저수지를 막 여기저기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아,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거죠. 자, 농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먹고 쓰고 남는 걸 시장에 내놓겠죠. 그렇죠. 이제 수공업과 광업이라는 게 발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공업 발달은 대동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네. 그죠? 대동법이 뭐예요? 전에 거라 모른다, 이제. 네. 이걸 엄마가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죠? 대동법은 원래는 이제 집집마다 냈던 세금을 네. 토지를 기준으로 내게 만든 거죠. 원래는 특산물 세금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그렇죠. 이걸 이제 어때요? 집집마다 내는 것을 땅을 기준으로 바꿔요. 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특산물을 냈던 걸 시장에 가서 특산물하고 돈하고 바꿔서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관청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특정한 상인들에게 야, 너 가서 물건 사와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인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농민도 시장 갔고 관청도 공인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장을 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보다 시장이었대요.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공업 제품이 크게 이제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대제라는 게 시행이 돼요. 선대제는 또 뭐예요? 네? 그 이제 물체가 이제 돈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수공업자들이 그 물품을 그 물주들에게 그러니까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을 나중에 먼저 주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투자예요. 이 상인들이 장마철이 됐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우산을 사러 올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봄철에 우산 장인에게 야, 너 우산 미리 만들어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선대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비가 지금밖에 안 왔어. 그럼 좀 그럼 망하는 상인이 거죠. 어때요? 망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모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조선위기가 되면 수요층이 좀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수요층이 적으면 이런 활동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선대수공업이라는 것들은 뭐 어떤 의미인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소득 수준이 올라갔다는 걸 의미해요. 한편으로 볼 때는 네.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소비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선대수공업이 조선후기 상공업 발달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는 이제 수공업자들도 상인들에게 돈 안 받고 본인들이 직접 물건을 생산해놔요. 네. 그러면서 수공업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그 자원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공업 마을인 점촌이 형성되기도 했어요. 네. 점촌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점촌이 생겼겠죠. 네. 혹시 뭐 옛날 가게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요즘 친구들은 가게, 마트라고 부르나? 그렇죠. 우리 선생님 어릴 때는 가게라는 말도 있었지만 전빵이란 말도 있었어요. 전빵. 전빵. 가게가 뭐냐면 전빵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지금 생각하면 전빵이라는 게 뭐냐면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들이에요. 근데 그냥 이제 소매품을 판매하는 것도 이제 한창 어릴 때 이제 전빵이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뭐 수공업 출락이었던 전빵, 점촌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고요. 광업입니다.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원료가 되는 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요. 네. 그죠? 그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농기구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겠고 돈 있으면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인형?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귀금속 네. 이거에 대한 액세서리 이런 거에 대한 욕심도 많이 늘어났을 테니까 수공업도 발달했는데 특히 어느 나라냐면 청나라와의 무역 때문에 광업이 굉장히 발달해요. 네. 청나라들은 뭘 좋아했을까요? 은이죠, 은. 기본적으로 명나라 때부터요. 아니 그 이전부터 중국은 은을 좋아해요. 네. 금이 아니라 은을 중요시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미 당나라 때부터 지폐를 썼거든요. 네. 이 지폐를 쓰다 보니까 국가에서 돈이 필요하면 지폐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폐보다 국가 가치가 지폐보다 뭘 좋아했냐면 은을 선호를 했던 거예요. 그죠. 은은 막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나라 말기부터 중국에서는 은이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근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 네. 돈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은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이 부족한 거예요. 은이 부족한데 경제가 자꾸 올라가면 디플레이션 현상이 생겨요. 네. 아시죠? 디플레이션이. 네. 돈이 없는 거예요, 시중에. 그죠. 우리나라도 조선후기에 전황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굉장히 부족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중국 아이들은 그래서 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은이 알고 보면 우리나라 은이 아니라 일본 은이에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은을 이렇게 채굴 했지만 너무 부족하니까 어디 걸 가져온다? 일본. 이게 전 세계 은의 3분의 1이 일본에서 나와요. 되게 이제 은은 구리하고 비슷한 데 나는데 은하고 구리가 나는 데는 다 어디냐면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화산대에서 많이 나요. 네. 화산지구대에서. 자, 아무튼 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국가가 광산에 세금을 받고 광산을 개발하게 돼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세금 내기 싫으니까 몰래 제초하는 거야. 네. 잠체. 그 다음에 광산 전문 개발업자. 그죠. 예, 농촌에는 분홍층이 등장했던 것처럼 이제 어때요? 광업에서도 네. 예, 분화 현상이 생겼는데 전문 인재 어때요? 광산 개발업자를 우리가 떡대. 광산은 아무래도 어깨도 좋고 막 등치도 좋아. 떡대 좋은데 네. 그 떡대가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떡대. 광업을 이제 어때요? 인정하면서 세금을 걷는 걸로 바꿔요. 네. 상상이 뭐지 근데 참? 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들이죠. 원래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상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시전상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들이 이제 어때요? 상업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나 봐요. 그렇죠. 자, 공인 등장. 저 아까 이야기했죠. 공인. 무슨 법? 대동법. 대동법 실시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 상인들이 돈으로 낸 세금을 관청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공인이라는 상인들에게 시장 가서 사오라고 했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인들이 돈을 많이 먹었었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개념 시장이라는 개념. 그렇죠. 이 대동법 실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대동법 이후로 상품화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의 성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상. 임진왜란 이후에 도성안에서 정부의 허락받지 않고 상업활동하는 사상들이 증가를 했고요. 18세기 말 정확하게 따지면 1789년 네. 신해통공 무슨 임금이에요? 아직 진도 거기까지 안 정조임인가요? 그렇죠. 정조임금 때 신해통공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신해통공은 뭐냐면 조선정기의 허락을 받았던 상인들 시전 상인들에게 줬던 권리 금난정권. 그렇지. 금난정권. 그렇죠. 이 금난정권을 폐지해요. 금은 금한점자. 네. 그 다음에 난자는 이 사상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네. 어지러운 시장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줬었는데 얘를 정조임금 때 폐지시켜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제 사상들이 되게 발달을 하겠죠. 아까 설정 한번 나왔잖아요. 사상은 시전상인의 반대말.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깊게 공부하는 걸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금난정권 폐지한 건 도성 밖이에요. 그렇죠. 도성 안은 아직도 시전상인들밖에 장사를 못했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도성 밖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남대문 밖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강변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요런 데 이제 많은 시전상인들이 활약을 하게 돼요. 네. 자, 그러고 사상들은 장시를 연결하면서 금방 한번 나왔어요. 장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5.1장 지방. 네, 지방에 있는 시장이에요. 장시를 연결하면서 물품을 교환하고 무역에도 참여했습니다. 일본은 보고. 그거는 뭐예요? 그럼? 약간 국제적인 상인? 이거예요. 매점 아줌마예요. 매점 아줌마. 매점 매점.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의 전형적인 개념은 조선 후기 박지원이 쓰는 허생전이 있죠. 네, 허생전이 이제 장안에 부자였던 그 병부자로부터 돈 10만 장을 꼬아가지고 안성 있죠. 경기도 안성. 네. 안성 가면 이렇게 안성 가서 네. 물건을 사요. 그렇죠. 뭐 말총을 산다든가 아니면 감을 산다든가 그렇게 해서 물건을 독점을 하죠. 그렇죠. 네, 가격이 막 오르니까 돈 버는 장면들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도구예요. 조선 후기 허생전에 나와 있는 장면들. 자, 도구로까지 성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뭐까지 돼요? 드디어 국제무역도 하게 돼요. 국제무역도 당연하게 되죠. 그렇죠. 그죠? 시장이 작으니까. 대표적인 이제 국제무역까지 하게 됐던 대표적인 사상들이 개경의 송상. 왜 송상이라고 그럴까요? 개경의 다른 말로 송악. 소나무가 많은 바위산이 있대요. 개성에 가면. 그래서 송상이에요. 네. 평양은 유성. 왜 유상이냐면 평양에 있는 강 이름. 강이에요? 대동강. 그렇죠. 대등강가에 보면 뚝방을 쌓았어요. 왜냐면 강물이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거기에 버드나무를 심어놨어요. 음. 그래서 평양은 버드나무 유자 해가지고 유상이에요.
유상. 그 다음에 의주는 만주에 가깝죠. 네. 만상. 동네는 내자 떠가지고 내산. 이 사람들이 이제, 대무역까지 장악했던 조선의 대표적인 사상들이에요. 네. 만상, 유상, 송상, 내상 있는데 하나 빼먹은 거 있어요. 이제 원래 시전상인들은 원래부터 있었다고 그랬죠. 네. 조선 전기부터. 경강상인. 경강상. 여기서 경강은 서울 경자 불강자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서울에 있는 강. 네. 네 강이 아니잖아. 한강? 그렇죠.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활약했던 상인 해가지고 경강상인 그래요. 그렇죠. 이들이 조선후기 상권을 좌우했던 대표적인 시전 상인들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개시우시 써 있어요. 그렇죠. 국제무역이죠. 네. 여기도 보니까 개시우시 써 있어요. 네. 개시는 공식적으로 하는 국제무역이고요. 후시는 약간, 사상들끼리 이제 알아서. 그쵸. 약간은 뭐 굳이 따지면 밀무역이겠다. 그죠? 그죠. 네. 밀무역을 할 정도로 그만큼 뭐가 발달했다는 이야기는 조선후기. 무역. 무역이 발달했다는 이야기죠. 호등제라에서 한 도구. 여기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우와, 50만 냥이나 벌었대요. 와, 돈 꿀때 내가 알기로는 만 냥을 꿨었는데, 경부장에게. 네. 장시의 발달. 아까 장시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방이요. 지방에 있는 장시. 교통은, 오일장. 장시는 일부는 장설시장으로 발전했어요. 일부,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 매일마다 이제 열리게 되죠. 네. 이제 발전하게 돼 있고요. 요 지방 장시에서 활약했던 상인을 보부상. 이라고 불러요. 보부상은, 보상과 부상을 합쳐갖고 보부상이에요. 맞아요. 보상은 부찜 장수, 네. 부상은 지고 댕기는 장수. 그렇죠. 그러니까 지고 들고 댕기는 장수 합쳐가지고 보부상. 보부상이에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고 지고 댕겨봐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의 양이 한계가 있죠. 있겠죠. 근데 이때 뭐가 있으면 물건을 몽땅 싣고 다닐 텐데 박지원의 그렇죠, 수레. 이게 수레 같은 경우 이제 중상적 실학사상가였던 박지원이 수레의 사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레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이제 물류통이 중국에 비해서는 적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좀 그러다 보니까 물류 유통이 적다 보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조금은 더 어려웠겠죠. 중국보다. 아무튼 보부상입니다. 그 다음에 포구는 이제 바닷가죠. 아까 바닷가나 강가. 여기는 이제 선박을 이용하다 보니까 좀 물건이 좀 많았을 거예요. 네. 이처럼 포구에서 활약했던 상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선상 그렇게 불렀어요. 네. 대표적인 선상은 경강상인.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 가면 뭐 용산 있어요. 용산. 네. 용산 지역이나 뭐 마포, 서강. 네. 서강은 서강대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이제 마포 이런 데서 이제 활약했던 대표적인 상인들이 경강상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배 타고 뭐 강가나 바닷가의 포구에 정박을 했겠죠. 네. 집이 거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구에는 뭐가 많이 생겼냐면 여관이 많이 생겨요. 객잔. 여관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객주라고 불러요. 객주 여각. 여각. 과 같은 상인들이 활약했던 지역이 포구예요. 그러면 이 포구에서 객주나 여각은 첫 번째는 숙박업을 해요. 네.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중개업. 중개업 그리고 은행업도 해요. 왜냐하면 물건은 갖고 왔는데 바로 안 팔려요. 근데 돈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물건을 담보로 뭐 할까요? 돈을 빌려요. 그렇죠. 돈을 빌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업 같은 것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역적 객주가 돼요. 안 봤어요? 아이 참.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었어요. 자, 재밌으라고. 써버리면 새끼들. 자, 대무역입니다. 대무역 발달. 아까 공식무역은 개시, 몰래 하는 무역은 후시가 돼요. 후시가 되는데, 공적인 무역이라고 그랬어요. 중강, 회령, 경원, 외관. 네. 외관은 부산 한 군데예요. 전쟁 이후에는 부산 하나만 열었으니까. 그다음에 후시는 요즘으로 따지면 밀무역, 사무역이에요. 네. 요런 데 있었고요. 청나라에서는 이 사행무역은 뭘까요? 이거 사행무역은? 사신. 그렇죠. 조공 가는 사람들. 네. 조공 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중국 가는 김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물건을 갖고 가요. 네. 그래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 간 게 뭐냐면 인상. 인삼이에요. 인삼을 사신 한 명인당 8꾸러미까지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사신으로 갈 때 국가가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인삼을 갖고 가서 팔아야 내가 여행 경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인삼 8꾸러미. 네. 그래서 팔포무역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자, 우주에 그 다음에 만상. 만상.
이런 것들을 수입했어요. 비단, 약재, 문방구를 수입했고 수출한 거 아까 금방 이야기한 8그룹이 은도 있고 인삼. 야 이거 왜 안 좋아져? 인삼. 네. 그죠? 그래서 인삼은 우리나라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은은 이거 어디 거냐면 일본 거예요. 중개무역이라고 그래요. 그죠. 중개무역이요. 물품 중개역이 써 있잖아요. 외관, 네. 내상. 좀 재밌는 건 은도 수입했지만 유황이라든가 후추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요. 아까 우리 고추 같은 경우도 어디서 수입한 거예요? 일본. 담배도 일본. 혹시 빵 좋아하세요? 그래도 빵? 네. 빵도 일본에서 들어와요. 아.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서. 이때 근데 포르투갈 상인들이 먹었던 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카스테라예요. 카스테라. 아. 이 카스테라의 원산지가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예요.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인삼을 우리나라가 수출을 했고 인삼을 수출해서 뭘 사와요? 은을 사다가 청나라에 팔아먹었던 거죠. 그래서 한때 우리 조선을 서양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실버로드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은이 일본으로 들어서 중국으로 넘어갔던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은이 안 넘어오면 중국 경제가 올 수 없대요. 아까 디플레이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조선 후기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조선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자, 아까 봤던 개시, 후시 여기 나와 있죠. 자, 이처럼 이제 어때요?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화폐를 쓰게 되겠죠. 아까 네. 이제 박지원이 이야기했던 술에 이야기했는데 박지원이 또 하나 이야기했던 게 화폐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화폐가 사용됐는데 숙종 때 1678년에 이제 상평통보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때요? 발행이 돼요. 네. 상평통보요. 자, 소장료도 돈으로 걷어요. 화폐요. 예. 급납하라고 그래요. 끝났어. 신용화폐로 사용됐고, 근데 화폐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겼다. 뭐예요? 전황. 그렇죠. 전황. 이 전황은 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원래는 유통 기능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렇죠. 돈 많은 양반들이라든가 지주들은 이 화폐를 뭐 하기 시작해요? 쟁여놔요. 그렇죠. 전문용어 쓸 뻔했어요. 짱 박는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들어가 있는 돈이 줄어들게 돼요. 네. 축적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그래서 전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중농적 실학사상가들은 화폐 사용을 반대를 했어요. 네. 화폐가 많이 사용하니까 빈부격차도 훨씬 더 빨리 심해져요. 그래서 반대하기도 했었다. 예, 상평통보 누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 흔히 뭐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엽전 한양 뭐 그렇잖아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엽전 한양 두냥 그러는데 솔직히 한양이 어느 정도 값어칠까요? 100만 원? 좀 세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시대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화폐 한 양은 되게 이제 여기서는 얼마를 이야기하냐면 요를 보면 6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머슴의 한 달 월급은 7냥. 그러니까 옷이 60에 42. 50만 원. 네, 고급 옷은 어머니가 입고 있는 명품 옷 16만 원 정도 됩니다. 16만 원 정도. 대충 이제 이렇게 시세까지 알아보고 그랬으니까 좀 재미가 있죠. 네. 환율까지 같이 보니까. 자, 일단은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친구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냥 따로 볼게요. 신분질서의 변화와 농민봉기는 다음 시간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